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대 레이더입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 주고 계십니다. 김종대 의원에게 오늘 묻고 싶은 모든 이야기 다 던져주십시오. 자, 최상병 사건이 예. 각도가 달라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몰랐던 사실이 다시 드러나는 것이냐. 국방부가 이미 최상병과 관련해서는 예. 임성근 사단장이 혐의가 확인되었다라고까지 조사를 했는데 이걸 대통령실에서 나서서 깡그리 무시해버렸다. 이거 원래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까? 이번에 보도를 통해서 다시 확인한 겁니까? 알고 있었죠. 예. 그때는 그런데 작년에 이 기사가 났지만은 대다수 언론이 그냥 지나갔죠. 예. 예, 그런데 이 기사가 다시 재조명 받는 건 동아일보 단독 기사로 예. 국방부 조사본부의 보고서 4쪽짜리 문서가 발견되면서부터인데 이걸 이 문서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작년 8월 2일 날 광란의 하루가 있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막 그냥 박정훈 대령 막 그냥 항명 수개죄로 뭐 입건하고 수사 기록 회수해 오고 그리고 한 나흘 정도 지나서 예. 한 닷새쯤 돼가지고 이제 해병대 수사를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을 합니다. 네. 예. 해병대 수사단은 이제 아무 권한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7일경으로 자세한 날짜는 안 나왔던데 그쯤 보여지는 시기에 조사본부가 해병대 수사 내용을 검증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임성근 사단장이 죄가 더 많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임성근 사단장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게 한 원인 제공자라고 딱 명기를 해버려요. 네. 이래가지고 이제 오히려 해병대 수사단보다 더 세게 그 죄를 묻는 이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국방부가 또 발칵 뒤집어졌겠죠. 그래서 또 대책회의가 열리는데 이때 이종섭 장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박경훈 국방조사본부 직무대리 본부장 이렇게 해가지고 또 대책회의를 열어가지고 일주일 뒤에 다시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조사본부 보고서가 180도 바뀌어요. 임성근이 아예 빠지고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게 한 인과관계가 확실치가 않고 수중수색을 지시받고 들어갔는지도 추후 조사해봐야 되지 기록이 없대.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지금까지 김종대 의원이 단독 보도, 특종 그리고 진실을 밝히는 여러 가지 과정에서 제가 이제 의문 가진 거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임성근 사단장이 왜 대통령실 쪽에 로비를 했느냐? 본인이 보직 해임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네. 연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뭔가 가벼운 또는 일상적으로 해오던 로비였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해왔는데 네. 이번에 이렇게 동아일보 단독 보도를 보니까 임성근이 최초에 본인이 어떤 일을 했는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네. 매우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자신이 혐의를 다 덮어쓰고 갈 것 같으니까 보직 해임 수준이 아니라 아예 이것을 원천적으로 막지 않으면 난 끝이다. 이렇게 해서 전방위로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저희 추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중요하게 확인해 봐야 될 사항이 분명히 8월 2일, 2일이 임성근이 또 휴가를 냈던 기간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언론에 해명한 거 보니까 경기도 일원에 가서 법무 조언을 받으러 갔다. 이렇게 되는데 그때 행적이 안 나오는데 경기도에 왜 왔을까? 무엇 때문에? 그런데 이제 최근에 김정민 변호사가 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가 육사 나왔는데 중요한 외압을 행사하는 어떤 어드바이저 역할을 했다. 제3자가 개입했다. 이런데 이 사람은 경기도에 있단 말이에요. 뭐 그 사람은 이번에 총선출마한 그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용인에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 누굴 만났는가가 또 다른 어떤 로비 정황으로 보여진다는 것이죠. 1일 2일은 휴가를 낼 이유가 없어요. 자기가 법률 조언 받으러 다녔다는데 이때 행적이 사단장이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 본인의 지인, 인맥 또는 어떤 군의 어떤 인맥을 다 동원한 것 같은데 최근에 김태효 안보실 차장이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그냥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인물이다 이렇게 봤는데 이종섭 장관 통화 내역에서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발견된 이후로 통화 기록에 나와요. 여기도 좀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 김태효 차장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대외전략비서관을 청와대에서 했단 말이죠. 그때 행정관이 임성근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도 전화하는데 통화 기록을 보면은 일정 정도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또 경호처에 의외로 해병대 출신이 많아요. 경호처가 군 출신을 많이 뽑는데 그중에 해병대가 꽤 많더라고. 그래서 경호처장이 또 로비 선상에 들어가 있고 이 경호처장이 이종섭 장관하고 통화 내역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8월 3일부터. 그러니까 다층적 로비 아니냐 이거예요. 다층적 로비. 그래서 지금까지는 임성근이 자기 그냥 보직 해임되는 거 맞고 연금 정도 가져가려고 어느 정도 우리가 10번 정도 양보하면은 이해할 만한 수준에서 자기 살려고 로비했구나 라는 우리의 좀 상식 있고 좀 양심적인 그 상황을 좀 이해해 주려는 접근이 완전 꽝이었다. 알고 보니까 다층적이라는 좋은 표현이 아니고요. 전방위로 온갖 때 아는 사람들 다 동원해가지고 예. 본인이 저지른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걸 로비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사건 일어나면 어떻게 해서 다 사단장 목을 날리느냐고 라고 하는 매우 상식적인 수준. 그것도 말이 안 되지만 이 사람이 로비의 정도는 전방위로 모든 영역으로 다 했고 네. 대통령은 그걸 알고 그러면은 왜 임성근 사단장을 자 보직 해임시키지 말라고 했어야 되느냐. 이게 이제 두 번째 의문인데요. 첫 번째 정리하면 임성근은 전방위로 로비해서 자기가 저지른 일을 100% 알고 있었다.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고 총 동원한 인맥으로 로비를 했다. 이렇게 저는 이제 추론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대통령은 그러면 이 상황 그 시점에 빼줘라고 했을 때 누군가로부터 로비를 받았을 것이라고 우리 추론하지 않습니까? 그때 대통령은 이 사실을 실제로 임성근이 어떤 일을 그 당시에 최혜병이 순직하기 전에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빼주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알고도 빼주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해명은 이첩에 관해 가지고 참모들의 보고가 있어서 근데 참모들의 보고 내용을 듣고 판단했다. 여기까지는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경로했다고 하는 거는 그 보고를 받자마자 경로를 했다는 거는 좀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얼마든지 이게 혐의자가 좀 많고 임성근이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일단은 어떤 사전에 그 해병대 수사단의 무리한 수사라는 어떤 정보를 누군가로부터 대통령이 듣지 않는 이상 이거는 경로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군에서 수사해 보니 8명의 혐의가 있는데 사단장도 중대 과실 혐의가 있다. 이렇게 되면은 아니 수사단에서 수사를 했으니까 그게 혐의가 있는 건데 대통령은 어떻게 이게 혐의가 없다고 단정을 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정보의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 수사를 26년째 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는 전문가라면은. 그러면 어떤 독립된 수사 팀에서 수사를 했으면 이게 혐의자가 많다 적다 이렇게 대통령이 지적할 근거가 뭐냐 이거는 다른 판단이 있지 않고서야 불가능하죠. 매우 중요한 대목인데 그래서 최초에 보고했을 때는 국방부에서 조선에서 조사했던 내용 뒤집어지기 전에 이번에 동아일보 단독 보도를 보면 명백하게 임성근 사단장이 주범은 아니지만 어쨌든 과실치사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라고 됐다는 거를 대통령이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보고를 했다면 이것이 합리적 추론 아닌가요? 자, 보고는 보고대로 올라오지만 처음부터 대통령은 임성근 사단장을 아예 보호하겠다고 그 전에 결심을 해놓은 상황 아니냐 이거예요. 더 나쁘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임성근이 정말 이 사건과 전혀 관계없는 데서 억울함이 있으니 대통령이 나와서 자, 이 착오에 의해서 자, 사단이 어떻게 처벌하느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국방부의 조사단 보고서가 임성근이 가장 큰 책임이 있다라고 보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빼주라고 했다는 것은 아니 자, 뭐 때문에 그럼 대통령이 경로했느냐 이렇게 아는 거죠. 아니 이 사단장은 물에 들어가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는데 병사들은 나는 물에 들어간지도 몰랐다는 건데 이런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어떡하냐. 이 수준까지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임성근의 구명 로비가
이 대통령한테 인풋 돼 있으니까 경로가 되는 거지. 야, 이거 좀 다시 한번 알아봐라. 이렇게 꼭 뭐 많이 처벌해야 되겠느냐. 아니, 난 대통령은 그런 말 할 수 있다고도 봐. 그러는데 이렇게 경로까지 하면서 저기 이야기한 거는 이 사단장은 자기가 죄가 없다고 본 거예요. 그러면 무슨 근거로 죄가 없다고 봤겠냐고. 이거는 저기 뭐냐, 자기 일신의 그 보직 해임을 차단하기 위한 소명 내지는 로비가 아니고서야 누가 그 말을 대변해 주겠습니까, 대통령한테. 그러니까 대통령은 국방부 조사단의 보고서와 임성근의 로비에서 올라왔던 이 두 가지를 자 비교하지 않고 임성근 말만 옳다라고 해서 봐주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저 이미 그 해병대에서는 사단장에 대해 보직 해임을 사실상 통보하고, 그 다음에 저기 본인은 이 사단에서 이제 사실상 보직 해임되면은 사령부로 파견 명령까지 내리겠다고 이미 인사 조치까지 다 끝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걸 뒤집어 엎는, 말하자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정면으로 부정할 수 있는 이런 거는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자기가 들은 얘기가 없으면은 할 수가 없는 일이라 이거죠. 자, 대통령의 로비를 누군가 했을 것이다. 김종대 의원께서 지금까지 밝힌 누군가 로비를 했을 것이다라고 했을 때 그 누군가에 대해서 혹시 지목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다른 방법에서도? 네, 뭐 있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뭐 이렇게 누구라고 특정은 안 했지만 네. 해병대 출신 모 인사가 있다는 얘기까지는 했고. 해병대 출신 모 인사가 있다. 예. 그리고 대통령에게 직접 부탁한 사람은요? 아니 그것은 아직 그거는 이제- 아닙니다. 그 사람은 전달자에 불과한 것이지 예. 대통령한테 직접 인풋한 건 아직 밝혀진 게 없죠.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도 발언을 하신 적이 없죠. 없죠. 다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서 대통령이 직접 임성근을 살려주라고 했던 사람은 누구일 것이라고 댓글로는 많이 달리고 있는데 제가 이제 김 의원님 방송을 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혹시 그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추측만 있을 뿐이지 없어요. 우리가 없어요.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 대목만 지금 공란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외압설은 다 난 입증됐다고 봐요. 네. 경로설도 정설화됐다고 봐요. 네. 로비설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마지막 퍼즐이죠. 자, 그래서 지금 무려 4,400분이 이 짧은 시간에 다 들어왔어요. 우리 방송을 보고 있는데 예. 제가 아까 확인해 드렸지만 저는 반사익을 보고 있는 것이고요. 김종대 의원의 인기가 얼마나 높은지 시사인에서 방송 다 듣고 다시 스픽스에서 방송 듣겠다고 오신 우리 애청자분도 계시고요. 다만 저희들이 방송할 때 댓글을 좀 샘플로 좀 가자. 누가 나와서 좋다 안 좋다 이런 것들을 너무 과도하게 좀 표현 좀 하지 마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한 분이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뉴 탐사는 30만 명밖에 안 되는데 왜 스픽스는 지금 100만을 가느냐. 굳이 이런 걸 우리 댓글로 표현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뉴 탐사도 100만 가야 되고. 거기도 훌륭한 김종대- 언론, 다 훌륭하신 언론. 그러니까요. 아니, 뉴탐사도 100만 가야 되고 김종TV 100만 가야 되고 늘 박수치고 함께 하고 있는데 자, 우리 색깔에 대해서 시비 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진실이 무엇이고 누가 사실부터 그러면- 출발하냐 이런 게 중요하니까요. 오로지 진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래서 정치는 부탁을 다음 좀 먼저요. 드리겠습니다. 좋은 댓글 다시고요. 비판해 주시면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김종대 의원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 들으면요. 뼈와 살이 됩니다. 그래서 질문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예.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것도 정설이 되고 다만 대통령실은 지금 아무 말을 하고 있지 했어요. 대통령이 왜 이렇게 혐의자가 많냐고 그랬다는 거야. 그것도 정언으로 나온 거죠. 지금. 전원으로 나왔지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인데 예. 이렇게 개인 의견으로 한번 흘려본 건데 예. 이거는 부인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한 것까지는 시인한 거예요. 예.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것은 시인했다. 혐의자가 왜 이리 경로까지는 많느냐를 얘기 안 했어도 혐의자가 왜 이래 많냐 질책 아닙니까? 예. 그러면 사실상 경로설에 대해서는 반은 수용을 한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마지못해 이거 시인 받는데 1년 걸렸습니다. 예. 작년 7월에 벌어진 사건이니까. 예. 이거 한마디 듣는데 1년 걸렸어요. 한마디 듣는데. 예, 그것도 예. 본인 말도 아니야. 전원이죠. 자, 이렇게 됐으면은 이제는 거의 막바지로 지금 우리가 치닫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건 뭐 추리 소설 같은 건데 여기서 이제 자, 그러면 그 말을 한 배경이 뭘까? 혐의자가 왜 이래 많냐? 아니, 그러면은 이런 참사가 벌어졌는데 혐의자가 그럼 웃겠냐고. 지휘 라인이 다 혐의자지.
이건 군대에 대한 기본 상식도 아니고 전혀 생뚱맞은 반응이에요. 그 정보를 인풋한 게 누구냐 이 부분인데 제가 한 가지 여기까지는 알려드릴게요. 그 경호처와 국내 사업가 A 씨라고 해둡시다. 국내 사업가 A 씨와 경호처의 B 씨가 있어요. 둘 다 해병대 병사 출신입니다. 그 사람이 과거 임성근 90년대 그 초급 간부 때 그 부대 부하들입니다. 근데 네. 최근에 같이 골프를 쳤어. 작년까지. 어떤 의미입니까? 치밀하게 사전에 네트워크가 돼 있는 상황에서 그 네트워크가 너무나 세요. 그래요? 너무나 세요. 그럼 그 해병대 네트워크라고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병대 간부 네트워크예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 어떤 한 20여 년 전에 해병대 같은 근무 인연으로 맺어진 유력자들이에요. 갑자기 드는 생각이 과거에 하나회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뭐가 친목 모임이니까 또 현직도 아니고 이제 다 제대한 사람들 그 병사 출신이니까 그렇게 엘리트 집단 뭐 국내 엘리트는 아니고 근데 영향력은 그만큼 있습니까? 있어요. 그거는 내가 이를 계속 특검만 되면 내가 1호 참고인이 되겠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나도 내 명예를 걸고 가서 얘기를 해드리겠다. 자, 여러분들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의원이 이번에 최상병 특검이 이루어지면 1호 참고인이 되어서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수사기관에 가서 다 밝히겠다. 아마도 저희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 절반 정도 될 것이고 네. 실제로 수사기관에 가서 밝힐 수 있는 증거를 가진 여러 가지 사실을 밝히면 정말로 수사의 속도는 빨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은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공언했고요. 자, 이 문제는 최상병과 관련된 것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저는 전환되고 있다. 임성근의 행태를 보니까 단순히 동정 여론이나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해서 산 것이 아니라 치밀한 로비, 다수의 동원, 네트워크가 총가동되면서 대통령한테까지 본인이 지었던 잘못을 아예 덮어버리려고 박정훈 대령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사실은 저는 주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상록수님 고맙습니다. 민터님 감사드리고요. 파란마음님 그리고 이중섭님 김명옥님 그리고 박성원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양함님 좋은 의견 잘 받아들였고요. 여러 가지로 의견 주시면 함께 하겠으니 저희들 스픽서와 김종대 의원 응원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마음 잘 이해하면서 방송하겠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주부님께서는 특검 종대 타임이라고 주셨는데 역시 김종대를 응원하면 여러분은 애국자가 확실합니다. 김종대 의원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김종대 TV라고 있습니다. 그 TV에도 구독 안 누르신 분은 꼭 눌러서 김종대 의원이 얼마나 열심히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영배님 감사드리고요. 졸기택님도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댓글 많이 올려주세요. 그리고 이 방송을 해외에서도 많이 보고 계십니다.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베트남, 독일, 그리고 필리핀 이런 한 10개 국가가 매일 한 10만 회 정도 조회를 하고 있으니까 해외 동포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곳에서도 열심히 사시면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싱그럽님은 퇴근 후는 스픽스 타임이라고 해주셨는데 감사드리고 이제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제가 어저께요 방송을 하면서 용산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공표된 여론조사가 아니라 10%대로 떨어졌다. 그래서 대통령이 산유국과 관련된 것을 급히 서둘렀던 것 아니야. 이제 두 번째는 내피셜이고 앞에 부분은 10%로 떨어졌다고 제가 복수의 취재 영역에 있는 분에게 이제 확인을 했고 대통령실이 큰일 났다. 20%대가 무너졌다는 심각하죠? 거예요. 예, 심각하죠. 자, 그러면 20%가 무너졌다는 것의 정치적 의미,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라는 이제 전제를 알고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10%대는 박근혜 대통령 말고는 없습니다. 그런 지지율은 없어요.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말년이 제일 힘들었다 그랬는데 그때도 20%대, 최악이 20%대라고요. 그때 우리가 바닥이라고 다 그랬던다고. 10%대 지지율은 한국에서 뭐 합계 출산율 0.6만큼 비현실적인 숫자예요. 이거는 초현실적인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 40대가 지지율 9%입니다. 9%. 네. 그리고 90%가 부정평가예요.
우리 한참 사회적으로 제일 왕성한 우리 사회 허리 계층 아닙니까? 40, 50대는 완전히 뭐 지금 뭐 8, 90%대 부장이고. 근데 이 정도 되면은 이거는 이제는 국정에서 모든 정당성과 신뢰, 그다음에 어떤 정상적 국정이 불가능해지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저는 사필 규정이라고 봅니다만은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걱정은 돼요. 이제 뭔 짓 할지 모르겠다 이게. 에? 너무 쥐도 궁지에 몰리면 말이야 이게. 이제 또 어떤 초현실적 상황이 벌어질 거란 말이야 이게.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추세선이 20%가 무너졌다고 하면 산유국 이런 이벤트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네. 논란이 엄청 많습니다. 국가 예산을 또 뭐 천억, 몇 천억 넣는 게 5천억. 5천억인데 1조 2천억 성이 났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별의별 이야기가 다 있는데 일단 미친 거예요. 이건 정상 집단. 아니 그래서 이게 그러면 상황이 반전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조급함이 예. 저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경우는 말년에 20%대 이제 우병우 사태가 나고 지지율이 떨어졌다 그러지만은 제가 부처를 이렇게 취재하다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독특한 게 있는데 인기몰이 기자회견을 한 적이 없어요. 네, 예. 그래서 부처에서는 이렇게 젠틀하게 상납을 한다고. 예. 이건 부처에서 대통령께서 발표하시면은 예. 국정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하고 이렇게 저 일종의 상납이 있어. 근데 거의 그걸 박 대통령이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 박 대통령은 무능해서 문제지 부처공을 자기가 가로챈 적은 없다고. 예. 그러니까 그거 하나는 좀 뭐 내가 보니까 있는데 윤석열은 부처가 발표하기 전에 지공으로 가로챘더라니까. 소매치기요. 소매치기. 그러니까요. 이번에 그 산유국이 그건이라고 이게. 거기에다 설이 근거, 먹다만 새우깡 훔친 거라고 이거. 그러면은 이게 저기 뭐냐 오늘 에로운가 그 왜 저 미국의 박사 하나가 귀국했지 않습니까? 네. 국내 들어왔는데 내가 이 사람 경력을 보니까 엑슨모빌의 탐사국장을 했더만요. 그 세계적인 석유 기업. 그리고 독립해서 자기 컨설팅 업체를 차린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이 사정을 좀 알아보니까 브라질이나 텍사스나 멕시코 출신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온대. 우리 집에 과수원이 있는데 석유가 있는 것 같아요. 좀 판단해 주세요. 이러면서 떼돈 벌 수 있으니까 예. 컨설팅을 의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긍정적으로 써준다는 거야. 예. 긍정적으로. 자기 돈벌이가 되잖아. 그리고 이번에 한국의 대통령이 이 박사에 대한 그 마케팅을 우리가 도맡아 해줬어요. 이 기업 가치가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클 겁니다. 예. 전 세계 뉴스로 타전되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맛에 지금까지 석유가 나오든 안 나오든 컨설팅만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엑슨모빌이 어떤 데입니까? 이런 사업 많이 벌리고 싶어 하는데 아닙니까? 네. 자,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대단히 대통령의 위험한 도박이 시작됐는데 만약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어디 병원에 갔는데 속이 좀 쓰려. 근데 의사가 내시경 검사, 조직 검사도 안 해보고 환자님은 위암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겠어요? 네. 이런 의사한테 진단 받고 싶게 내시경 시추를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다음에 조직 검사 그 재료를 시추한 재료를 분석해봐야 될 거 아니야. 예. 이거는 일종의 사이비 과학이라고. 내가 어제 MBC 나가가지고 이거는 사이비 과학입니다. 이게 파시즘의 전조예요. 근데 오늘 액터디오에 있는 이제 비토로 아르게유라는 아르게유. 대표가 지켜와서 뭐 지는 경험도 많고 뭐 직원이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런 걸 해왔다. 자, 이런 부분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 사람 주장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 정부도 그러면 그 사람 말만 그럼 믿고. 그러면은 우리는 전문가 없습니까? 네. 동원해서 어떤 근거로 그렇게 판단을 했느냐 설명 가능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냥 미국 박사가 그렇게 말했다가 다예요 지금. 근데 이 사람한테 이미 또 시추에 대한 거를 용역을 줬다고 지금 나오더라고요. 이제 처음에 이 사람한테 물리 탐사한 자료를 우리가 예. 제공한 겁니다. 예. 물리 탐사도 한 게 아니야 이 사람이. 예. 그 데이터만 준 거예요. 예. 그걸 보고 나온다는 그래 버린 것이죠. 근데 이거를 이제 그걸 대통령이 직접 보고. 나서서 하고요. 제가 좀 여러분들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대구 경북의 기반으로 지금 살고 있는데 대구 경북에 있는 모든 언론이 갑자기 이번에 대통령 발표 이후에 기사를 보니까요. 포항이 두바이가 됐어요. 네. 아랍에밀레이트의 두바이가 돼가지고요.
모든 언론이 이제 이렇게 되면 경천동지할 일이 벌어진 것처럼 그리고 쌍따옴표도 쓰지도 않고요. 아예 기정사실로 해서 못을 박아놨더라고요. 부산에서 엑스포 때 부산 지역 언론이 그랬잖아요. 아니 제가 차마 이제 그 이번에도 또 언론들이 그런 거죠. 어떻게 이제 네? 그 주요 기사의 제목을 뽑았는지 뭐 차마 공개하기가 제가 좀 부끄러워서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야 이걸 가지고 대통령이 대단한 일을 이제 해낸 것처럼 언론 보도하고 나중에 이거 아니면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들던데 지금 진행하는 거 보더라도 야 이렇게 가면 위험 부담이 너무 큰데 국고 낭비 아니냐 이렇게 이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시추하고 하면 몇 년 걸린다고 그 뒤에 빠져나갈 구멍을 또 찾죠. 이게 금방 판명이 됩니까? 자 그래서 그러면 대통령은 이번에 이것을 이번에 급히 이걸로- 발표한 이유가 사실에 접근한 과학적 통계나 이런 것보다는 추측을 가지고 진실로 포장하고 본인의 지지율이 저렇게 떨어지는 것을 일단 반전시켜 보자. 아니 이런 의심을 제가 좀 해도 되겠습니까? 자 대통령이 아주 구체적인 수치를 대가면서 올해 시추가 시작된 내년 상반기에 분석이 끝나고 채굴이 시작돼서 2035년에 상용화 상용화가 되고 그때 그 140억 배럴의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의 이제 석유가스가 나온다 그런 거 아닙니까? 2천조. 예. 어떻게 물리 탐사 엑스레이 사진 찍어보고 이 환자가 위암으로 2035년에 사망합니다. 이것까지 의사가 맞추냐고. 이게 바로 사이비 과학이요. 이게. 손승호님이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석유공사에도 검사 출신의 낙하산이 있는데 혹시 이 사람들이 뭔가의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것은 너무 많이 나간 질문이죠. 글쎄 그것까진 모르겠어요. 예. 검사들이 무식해 보이는 건 맞습니다만은 설마 그럴까 하는데 이거는 일종의 어떤 저 부처의 좋은 정보 이런 걸 정보 활동을 해가지고 가로채간 거예요. 예. 가로챈 겁니다. 산업부 정보를. 평범한 주부님께서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국회에서 이제 의정활동 해보셨으니까 자 국회에서라도 국가적 차원 국회에서라도 비상대책을 세워야지 뭘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이대로 그냥 내버려 둘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 있는데 국회가 좀 이렇게 할 수 말이 있죠. 안 되게 하는 거 좀 제동을 걸 수 있습니까? 아니 제동을 건다기보다도 검증은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보기엔 산업부가 비밀이라고 또 딱 잡아댈 것 같아. 예. 예. 그래서 오늘 저 박사 오는데 벌써 코치를 받았더만요. 네. 자세한 내용은 비밀이라고, 용역 계약은 비밀이다. 이렇게 해서 아니 이걸 자꾸 비밀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이 1976년에 헛소리를 뭐 대낮에 술 처먹었는지 헛소리한 이후로 48년간 지금까지 탐사해 왔습니다. 네. 비밀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동해, 남해 뚫어본 거 다 공개됐고 그래가지고 일부 가스 개발은 했고 이거 다 한다는 거 전 세계가 다 알고 있고 우리 이거 뉴스 수도 없이 봤는데 뭐가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좋은 게 비밀이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저기 잔치를 벌려놨는데 아니 당연히 잔치에 초청했으면 먹을 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비밀이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기입니다. 사기. 사기다. 네, 사이비 과학이에요. 무속이 과학을 이긴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은.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반전을 시킬 수 있다. 이미 우리는 오늘도 이 논쟁을 할 때 흥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슈 만들기에는 성공했다. 이슈 만들기엔 성공인데. 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관심이 좀 줄어들고 최상민 특검 어떻게 되느냐? 국회 개원보다는 갑자기 산유국 논란으로 이제 빠져들고 있는 것. 이 자체로 이미 대통령 성공한 거 아닌가요? 네, 물론 작은 성공은 거뒀을지 모르지만 참으로 하책이죠. 네. 사실은 그 산유국 저 대통령 메시지가 있던 그저께 3일날 또 하나의 중요한 거는 9.19 남북군사 합의가 무력화하기로 결정한 날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봐요. 한쪽에서는 이건 순전히 말로 한쪽에선 석유가 펑펑 나오고 한쪽에선 평화가 깨졌어. 중동이 석유가 없어서 못 삽니까? 이라크 같은 데가? 이란이? 석유 무지 많아요. 그런데 왜 못 살아요? 평화가 없으니까. 그래서 못 사는 거예요. 이거는 대한민국의 중동화입니다. 중동화. 네. 대한민국이 석유 나오고 평화 깨지면 무슨 국가가 될까? 저기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이란 이런 나라처럼 된다는 소리요. 평화가 없어지고 석유는 나온다. 자, 그렇게 그 소리예요. 이제 대한민국의 중동화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산유국이 된다고 해놓고는 남북 간의 합의를 깨버려. 우리가 이제 일단 잠정 중단을 하고 대결 국면으로 갈 수 있고 또 휴전선 주변에서 군사훈련까지 가능하고 대북 확성기 턴다 일촉즉발의 위기가 올 수 있는데 자, 이것이 정반대라고 이제 해 주셨는데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질문을 좀 근본으로 돌아가서 하겠습니다. 대통령 왜 이게 산유국 관련된 발언을 직접 나와서 국민들한테 브리핑을 했느냐. 김종대 의원의 내피셜로는 대통령이 왜 이런 행동을 했습니까? 대통령은요. 자, 우선 멘탈을 보면 희한한 게 있어요, 이분이. 그 정치적 이유는 잠시 접어두고 이분 고유의 특성인데 작년 1월에 스위스 쥐리 대학 방문한 거 기억나시나? 대통령이? 대학 방문까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연구소에. 설명 좀 해주시죠. 예. 네. 거기서 세계적인 양자역학 물리학자들하고 갑자기 토론. 양자역학 예, 이제 생각납니다. 그랬는데 그때 완전히 꽂힌 거예요. 그러면 훌러덩 넘어가는데 이 양반이 뭐라 그랬냐면은 올해가 대한민국 양자 도약 원년이다. 퀀텀 점프 원년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양자 혁명의 시대가 돌아야 다. 그래가지고 그때 수행하던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장관한테 쪽지 메모를 준다고 그 쪽지를 발표하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올해가 대한민국 양자도약 원년으로서 국가가 3조 원의 양자연구기금을 출연하겠다. 말 한마디로 3조 원이야. 말 한마디로. 그걸 발표했습니까? 네. 그리고 3조 원 장관이. 출연을 했습니까? 네. 3조 원 출연을 했냐고요? 아니 그건 약속은 다 안 지켰지. 그러니까요. 그건 앞으로 계속 하겠다는 예. 얘기고. 그랬는데 양자역학하고 자기가 세계적인 노벨상 수상학자들하고 무슨 양자 토론을 했으며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론가지 사업가가 아니잖아. 양자 컴퓨터를 만들고 하는 건 구글이라든가 애플 같은 데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네. 예. 학자가 있다고 컴퓨터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세계적인 이론 물리학자하고 장시간 토론한 뒤에 여기에 뭐가 쉬운 거 아니요? 그래서 훌러덩 넘어가 우리나라가 양자 원년이라는 거 아니야? 그러고 나서 1년 반이 지났어요, 지금. 무슨 양자 도약을 했습니까? 무슨 양자 도약을.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어요. 이번 석유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씌우면 이 사람은 앞뒤에 앉아요. 그 씌우는 사람은 없습니까? 있죠? 그 씌우는 사람이 문제라는 당연하죠. 생각도 많이 드는데 당연하지. 그러니까 이게 우픈 현실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게 네. 정말 웃지만 슬픈 현실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아니, 지금 문제인식. 내가 저번 시간에 왜 작년 8월 2일 날이 광란의 하루였느냐. 무언가 계시처럼 온 거예요. 해병대가 나한테 대들었어. 이거 모반이야. 네. 항명이야. 예. 이래서 광란의 하루가 이어졌다 그랬잖아요. 예. 이 양반은 갑자기 하나의 생각이 꽂히면 자기한테 충성하는 해병대도 적이 돼버리는 사람이요. 단 한순간에 작년에 양자역학 그랬고 그 과학기술에 그런 적이 많아요. 네. 그러더니 충남 서산에 이번에 민생토론회 가가지고 한국의 실리콘밸리를 여기다 짓겠습니다. 이래버렸잖아요. 그리고 이번엔 산유국입니다. 이게 별로 놀라운 게 아닌 게 한국의 실리콘밸리, 뭐 평택에 반도체 벨트 있는데 그거 하고 별도로. 그다음에 부산을 외국 기업 유치해서 천지개벽 시키겠다. 전국의 그린벨트, 군사보호구역 다 푼다. 그다음에 산유국 된다. 아 보십시오. 이렇게 공중에 붕 떠다니는 이렇게 훌러덩 넘어가는 그게 뭐 이게 이 사람은 원래 멘탈이 이렇다. 응? 댓글로 정말로 촌철살인 글 주시는 분 좀 소개하겠습니다. 예. 가지 한다 이렇게 주셨고요. 예. 박 여사님께서는 이제 우울증까지 온다. 그리고 졸기택님은 저들은 무법천지인데 여긴 앉아서 법규칙만 따지다가 2년 지났다 이런 말씀 주시고요. 네. 야 우리가 살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리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박경락님은 중동 지역 보고 있으면 석유가 있어도 파면 안 된다 이제 이런 말씀까지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제 글을 주시면서 어제 오늘 있었던 일은 우리가 분노하면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하는 진실 투쟁을 뛰어넘어서 너무나도
우펀 현실이 생겨서 네. 이것을 어떻게 이제 설명하느냐 국민들이 거의 멘붕에 빠져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사이비과학, 실험과 검증이라는 이 과학적 방법론의 기본 원칙을 부정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의 합리적인 어떤 지성의 회복이 너무나 절박한 시대가 네. 됐습니다. 이 정치인의 사이비과학에 이제 나라가 병들게 되는 건데 과거에 그 1930년대 스탈린이 그때 저기 소련의 그 농업 혁명을 도모한다 그러면서 이 종자가 파종을 한 뒤에 냉해가 심했어요. 예. 그 이걸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사이비 그 생물학자가 등장하죠. 그 뭐라 그랬냐면은 겨울에 종자를 보관하면서 물을 부어서 얼리라 그랬어요. 네. 그렇게 하면 추위에 강해진다.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스탈린한테 보고해가지고 이걸 대대적으로 시행했다가 그 이듬해 대기근을 맞이했죠. 대기근이고 다 말라 죽어버린, 얼어 죽어버린 거죠. 그렇죠. 얼어서 예. 종자가 터지니까. 예. 그래가지고 농사가 망하고 그러는데 그걸 과학이라고 끝까지 고집했던 거예요. 네. 그러다가 아주 국가를 대기근으로 몰아넣은 적이 있어요. 히틀러는 저기 우생학에 또 심취해가지고 그 게르만 민족 우수혈통 보존한다고 난리를 치다가 이것도 사이비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대혁명도 사이비 과학이 항상 들어와 있고 네. 주술화된 과학입니다. 이게 주술화된 과학. 에? 지금 이제 박흰돌님께서는요 이걸 대왕고래라고 육광구를 칭했는데 대왕무속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셨고요. 참 절묘하시네. 그리고 탄옥이 답이다 한숨만 나옵니다 이런 말씀. 그리고 이제 야 손성호님도 좋은 의견 고맙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댓글 주시는데 제가 조금 에피소드 하나 얘기하면서요. 방송 좀 더 여러분들께 즐겁게 오늘 우펀 현실에서 즐거운 얘기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님과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시사인이라는 김은지 기자가 진행한 프로그램에 33만 돌파를 해야 되는데 본인은 열심히 해서 1000명을 돌파했는데 김종대 전 의원은 29만대 막 하니까 바로 30만 명 돌파를 초과 해버려서 달성했죠. 김종대 의원이 훨씬 더 영향이 있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네. 원장님 다음 네. 민주당에서 보궐선거 할 때는 김종대 의원 어떻습니까라고 하니까요. 아이고 좋죠. 김종대 의원 국회 들어와야죠. 국회 들어와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기분 좋으시죠. 김종대 의원이 그렇게 잘하고 계셔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까지 종대 의원의 역량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찌됐든 오늘 지금 동접 제가 인터뷰를 직접 하고 나서 5,700명인 건 처음인데 우리 5,800명까지 지금 올라갔는데 엄청 인기가 좋다는 거 실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맙고요. 좋아요 눌러주시면서요 이렇게 하고요. 까칠몽님은 이렇게 주셨네요. 요즘 구독자 배틀해요라고 하셨는데 사실 많은 언론이 유튜브를 통해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면서요. 그렇습니다. 레거시 미디어 신문 방송에서 보지 못한 정보를 접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모르는 정보를 유튜브에서 많이 공개를 하고 있구나. 구독자도 늘고 시청자도 늘고 특종도 여기서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채널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김종대 의원이 하시는 김종대 TV 시사인에서 하고 있는 김은지 기자 거기도 지금 33만 명이 34만 됐습니다. 경향 TV도 지금 한 20만 명 이렇게 거기는 한 26만 명. 그러니까요. 그렇게 가고 있는 이제 기성의 레거시 미디어도 유튜브로 와서 함께 경쟁하고 또 그러면서 좀 더 생생한 정보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어쨌든 많이 애용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된다. 최방순님 고맙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응원한다고 글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양인효님도 김종대 국회로 보내자 이렇게 하셨고요. 야 들꽃향기님은 종대 의원님 민주당으로 오세요 이렇게 하고 한하자님은 민주당으로 출마하시면 당선됩니다. 그리고 신인규 김종대님 따라다니며 보고 있습니다. 김고은님이시고요. 아이고 김고은님. 예. 그리고 심석사님께서는 정계환 씨 제발 김종대 씨 말 좀 끊지 마세요. 너무 쓸데없는
말로 흐름을 끊고 계십니다. 또 혼나시네. 아니 뭐 혼나도 됩니다. 제가 예. 오늘은 좀 이렇게 재밌게 여러분들께 에피소드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얘기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참지 못하고 드디어 이제 직접 나섰습니다. 들어보니 틀린 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네. 왜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은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 타지말근으로 끊임없이 특검을 하자고 요구를 했는지 예. 오늘 반격을 했는데 그 반격한 내용을 보시니까 어떠시던가요? 글쎄 저기 그 며칠 전부터 저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죠. 네. 기내식이 뭐 한 끼에 6,700만 원이다 이런 기사가 돼서 특별되고 뭐 이래가지고 도종환 장관 급기야는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나온 건데 이게 저 금덩어리를 먹어도 그 가격이 안 나오는 금액을 저기 국민의힘과 이제 보수 언론에서 떠들어댔겠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아주 뭐 역시 부인 문제가 나오니까 전현직 대통령들이 다 민감하신 것 같은데 저 보니까 세부 일정까지 자세하게, 저렇게 이제 세부 일정까지 일정 다 나오셨고, 내놓고 있고요.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쓰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뒀을 경우에는 이제 특검이라는 걸로 실제 해야 되는 아니 그러니까 기본의 특검을 저는 못할 수 이런 있으니까. 경우를 한번 생각. 이거 윤상현 의원이 김정숙 여사 특검법을 네. 발의했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자신이 있다는 뜻으로 비춰져요. 네. 그러면 차라리 김정숙 여사 특검도 받을 테니까 김건희 특검도 받고 네. 다 받자 그러면 예. 그거 어떠냐? 이렇게 역공을 취하는 것도 저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고 봐요. 역공을 취한다는 것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좀 동의를 하기가 어렵긴 한데요. 예를 들어 검찰 수사를 했다 또는 뭐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미비한 점이 있다고 하면 이제 갈 수가 있지만 제가 아니, 같이 뭐 어차피 특검을 우리야 윤석열 검찰을 믿을 수 없으니 예. 차라리 예. 이럴 바에는 아니 뭐 김정숙 여사 고발하고 그런 모양이던데. 네. 그런데 특검으로 하자 그러면 검찰 조사 안 받아도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신 김건희도 저기 양평 그다음에 주가 조작 명품 다 특검하겠다 말이야. 네. 그럼 다 합시다 우리. 차라리 이렇게 해서 다 까버리는 것도 방법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물타기로 김정숙 여사를 건드린 거기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되면은 이게 무슨 여인혈전도 아니고 이런 식의 어떤 그 역을 윤상현 의원이 했단 말이에요. 네. 아마 그 양반 차기 당권에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행동하는 걸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전임 정부를 끌어들인다. 그것도 몇 년 지난 일이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됐을 때는 이게 이제 한국 정치가 막장 드라마로 가는 건데 차라리 이럴 바에는 진짜 막장으로 가서 다 털어버리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까지 또 그럴 생각까지 들어요. 그런 정도로 이제 강한 생각을 갖고 네. 계신데 자 중요한 것은 김건희 특검을 이제 가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이제 상황에서 지금 검찰에서 명북백 관련해서 이제 김건희 여사 소환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흘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실제로 사법 처리를 위한 수순이냐 아니면 봐주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부르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소환했으려면 더 진즉했어야죠. 예. 왜 이렇게 느려 터지냐 이것도. 지금 공수처가 최상병 건도 용산 수산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열심히 하는 거 알아요. 또 평가해 줄 요소도 있어요. 그러나 용산 정문 앞에서 다 모든 수사가 멈추고 무너지는데 자 일단은 김정숙 여사 소환은 원래 도이치모터스 그 주가 조작 건도 최초에는 소환 조사가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유야무야된 겁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저 명품백에 대해서 소환 조사한다 하는데 이것도 원래는 소환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결심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번이 가로막히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용산 정문 앞에서 무너지는 수사가 한두 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김 여사 건뿐만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거기는 정문 한 번만 열리면은 저 정권은 무너집니다. 네. 한 번만 저 정문이 무너지면은 이제 다 무너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단독으로 시사인에서 보도한 내용 좀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호주의 최대 석유개발 회사가 영일 만에 대해서 가망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지금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지금 기사 입력 시간이 7시 11분이니까 얼마 안 됐네. 조금 전에 이제 나온데 호주 최대 석유개발 회사인 우더사이드라는 회사가 영일만 일대 심해 탐사 사업이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생각한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시사인의 취재 결과
확인됐다고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틀 전에 발표했던 내용에 대해서 해외에 있는 이제 이런 유수한 탐사 전문 회사들이 찬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저런 내용도 실제로 대통령의 공신력을 굉장히 지금 깔아먹는 이런 아니 것이다. 이제 다음 주만 돼도 예. 아니 가능성이 있다 그랬지 우리가 언제 나온다 그랬냐. 또 이제 말 바꾸기 시작한다니까요. 2,000조라면서요. 아니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래. 아니 국가가 발표를 하는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자, 생각하기에는 아니, 보세요. 그러면 2,000조라 말을 하면 안 되죠. 예. 이게 바로 파시즘의 논리입니다. 지금 전계환 대표하고 저하고 여기서 방송을 하고 있어요. 예. 이 스튜디오의 지붕이 무너질 가능성을 어떻게 보세요? 없죠. 진짜 없습니까? 0.0001%라도 없을까? 0.00000001%는 있겠죠. 아니 저기 뭐냐 옆에서 건물이 무너져 바위가 날라올 수도 있고 뭐 그럴 혜성이 수도 지구에서 충돌할 수도 있고 예. 자, 이 스튜디오에 지금 방송 중에 지붕이 무너질 가능성은 제로가 아닙니다. 네. 그건 인정하시죠? 예. 여름에 어디 저 휴가 가실 때 비행기 타셨죠? 비행기 사고 날 가능성이 있죠. 그 비행기 떨어질 가능성이 제로였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능성은 있죠. 네. 있는데 그럼 우리는 그 가능성을 가지고는 일상적인 생활이 안 돼. 여기서부터 파서빌리티가 프라버빌리티로 바뀌는 거예요. 네. 이걸 개연성이라 그래요. 네. 0.001%라도 이 지붕이 무너질 가능성은 있지만 그러나 아마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평범한 일상이 유지되는 것이요. 가능성이라는 말을 쓸 때 우리가 저기 함정 빠지는 함정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네. 저기 0일 만에 석유가 묻혀 있을 가능성은 양에 따라 가지고 0.001%라도 있기는 있는 겁니다. 그게 아예 제로는 아닌 거예요. 제로는 어디서 가스가 픽픽 나오면 방기가 잦으면 똥 나온다고 가스가 많아지면 어디선가 석유는 좀 있는 거 아니요? 네. 그게 똥과 방귀의 관계하고 비슷한 거 아니냐고. 그러면은 0.001%라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도자는 가능성을 얘기해야 됩니까? 개연성을 얘기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게 논리적인 건데 우리가 저기 국방위에서 저 의원들이 국방장관 보고 그래요. 장관, 올해 4월에 꽃게잡이철에 북한이 저 포를 쏘고 도발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장관이야, 그럴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네. 당장은 쏠 조짐은 안 보이고 개연성은 없지만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겠지. 다음날 조선일보 일면에 국방장관 올 4월에 북한이 포쏠 도발할 가능성 있어. 이게 일면 머리로 실리는 거지. 자, 여기서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갑자기 개연성으로 둔갑되는 순간 사이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0일 만에 아무려면 석유가 있을 가능성이 0.1%도 없겠습니까? 있겠지. 소량이라도. 그런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 140억 배럴이고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나는 가능성을 얘기한 거라고 이제 하면은 국민들은 개연성으로 받아들여요. 여기서 이게 갭이 생기는 거라면 이게. 개연성이 아니고 사기로 받아들여지겠는데요. 근데 이게 2,000조라고 얘기하고 문자적으로 140억 맞는 배를 얘기잖아. 문자적으로는 가능성만 얘기했다는 그건 맞는 얘기잖아. 그러면 당신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 그 말은 가능성이고 가능성이는 안 틀리죠. 그렇게 되면 우리 안 틀리지. 이 사회가 전체적으로 전체가 거짓과 비정상이 되는 허위로 전체가 완전히 비정상이. 뒤덮이는데 그래서 이 저기 사이비과학의 가장 중요한 어떤 함정은 뭐냐면은 가능성과 개연성을 의도적으로 그 경계선을 흐릿하게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혼란을 유도해내는 방식이에요. 그걸 말장난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말장난인데도 꽤 많은 사람들이 현혹돼. 그래요? 예. 특히 북한이 쳐들어온다.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70년간 시달렸어요. 예. 70년간. 그래놓고 만일에 1%라도 가능성에 대비하는 게 정부의 임무래. 그러면 봄이 되면 여름이 위험하다 그러고 여름이 되면 가을이 위험하다 그러고 이거 우리 군사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온 건데 왜 이런 말이 논리적이지 않느냐. 이걸 제가 그 원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 대통령은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또 몇 년 걸려요. 그럼 이제 국민들이 꼭지 도는 거지 이제. 자 지금 예.
마이엘님께서는 이제 그 극우 농객인 조갑재 선생도 석유는 뻥이다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거 뭐냐면 76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1월에 그 연두 기자회견 한 걸 보고 탐사 보도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조갑재 기자가 탐사 보도를 그때 해서 그게 국제신문 기자였어요. 국제신문 부산 국제신문 기자였죠. 국제신문 기자였는데 탐사 보도를 했는데 과장이다 그랬어요. 예. 그 순간 중앙정보부에 끌려간 거지. 예. 그래가지고 연락 얻어 터지고 그랬던 기억을 얘기하는 거고 제가요. 정규재 논설위원도 지금 뭐 뻥카다 뭐 너무 웃긴다. 보수가 더 잘 알아. 그래요. 예, 그랬는데 하도 그때 상처를 많이 받아서 제가 그때 초등학교 5학년 때입니다. 그때 제가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있어요. 그 대통령 1월에 그 발표가 있고 나서 어디 웅변 대회를 나갔거든. 그러는데 앞에서 여학생이 5학년짜리가 초등학교 5학년이 웅변을 하는데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북쪽에 김밀성이 들어라. 우리나라에서 석유 나온단다. 약 오르지 용용 죽겠지. 이렇게 방공 연설을 하더라고. 웅변을. 그런데 그날 웅변대회 주제가 다 이거였어. 예. 초등학생 그 출전하는 그래가지고 나는 우리나라 팔자 고치는 줄 알았지. 저도 어렴풋이 기억납니다. 어릴 때.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드디어 산유국이 되었다 이러면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 난리에 조갑재가 거기에 고춧가루를 뿌리니까 네. 중앙정보부에서 가만 놔뒀겠어요? 잡아갔죠. 그 분위기가 작년 부산 엑스포에서 또 나타났던 겁니다. 그 사기극이. 그래서 부산 지역 언론이 마치 천지개벽한다고. 그렇게 돼 있고 이번에는 대구 경북 언론이 하나같이 나서서 네. 이제 드디어 경북 포항 영일만 일대가 듀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듀바이가 이게 웬 말이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기 항상 PK, TK는 우선 공략 지역인데 이번에 저기 이럴 때 대구 서문시장 같은데 한번 가보세요. 상인들이나 사람들 온통 화제가 막걸리잔 기울이면서 이 얘긴데 대구 경북에 기분은 좋잖아. 기분은. 예. 그리고 잠시 희망을 느끼게 해주었다. 선물 하나 준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보면 오늘 우리 제목이 김종대의 직격 윤석열 정권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 이제 아까 초현실적 그리고 뭔가 감에 의존하는 정말 감각적인 상식적으로 이해 못하는 이런 이제 일련의 사안들 그리고 객관적으로 법 위반을 하고 탄핵 사유가 되는 일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데 특검은 무조건 맡겠다고 하는 이런 이제 정치적 상황을 종합해서 보면 마지막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줄 서는 국민의힘은 더 위험한 집단이 돼가고 네. 있어요. 자 이제 시간도 다 됐는데 그 데니얼 지블리시트하고 스티븐슨이라는 두 학자가 우리 사회의 그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라는 책으로 선풍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후속편이 이번 5월에 또 번역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극단적 소수는 다수를 지배하는가 이 책입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그걸 읽어보고서 굉장히 아주 높이 평가하는 책인데 그 책에 보면은 트럼프 휘하에서 미국 공화당이 어떻게 타락하는가 내막이 싹 나와. 트럼프가 무장 폭동을 시도하고 저기 군을 동원해가지고 투표를 부정하는 쿠데타를 하려고 그랬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의회에서 탄핵 심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공화당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배신하는가 적나라하게 나와요. 그때 공화당 263명의 의원 중에 17명의 소수의 공화당 의원들이 이탈을 해가지고 트럼프 비판을 합니다. 그 의원들 다음 선거에서 전멸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는데 이 스토리를 쫙 보시면은 지금 우리 국민의힘하고 똑같아요. 자 관통하는 논리가 어떤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극단적 민주주의보다는 예. 일신의 영달을 추구했다. 민주주의를 배신하면서. 그런데 아시다시피 2021년에 1월 6일 날 미국 의회 의사당 난입은 이게 민주주의의 경종을 울리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자 미국의 연방검찰은 그 트럼프에 대해 내라는 모협의를 적용하자고 했던 사건입니다. 그 옛날에 이석기 재판의 그 제목이에요. 그래가지고 국가 반역죄로 하자고 그랬던 건데 이러다가 이제 그 1월 6일 날 조사위원회가 1월 6일 위원회가 구성되는 거를 공화당이 막아섰고 그러다가 트럼프에 대해서 쿠데타 혐의로 탄핵안이 됐을 때 공화당이 반대표를 던집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트럼프와 의사당에 난입한 폭도를 비판하던 공화당 의원들이 일제히 입을 다물기 시작하다가 이후에는 거꾸로 돌았습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 변호로 돌아서 마지막까지 그거를 거부하고 트럼프를 비판한 17명이 남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다음 선거에 다 떨어집니까? 아니 예비 후보에서 다 떨어졌더라. 오, 본선까지 가지도 못하고. 자,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좀 간단히 민주주의가 예. 그 이 저자들에 따르면은 세 가지가 파괴되면 민주주의는 끝난다는 건데, 첫째, 선거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다. 예. 선거의 패배를 못 받아들인다. 두 번째는 폭력을 동원한다. 세 번째는 극단주의자들과 손을 잡거나 자기는 민주주의자인 척하면서 사실상 극단주의자들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가 나타나는 정당은 결국은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사회도 그렇고 이 세 가지가. 예.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례가 나오는데 가장 많은 사례가 쏟아진 게 트럼프 2021년 1월에. 자, 무너지는 건 알겠는데, 자, 그래서 이 극단적 소수가 주도하는 데서 선량한 다수가 결국 이길 수는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민주주의의 위기가 그런데 이스라엘 보십시오. 네타냐후가 극우파 장관 2명한테 포획이 됐잖아요. 네. 갈란트 국방장관하고 스트라우스 재무장관. 두 사람이 그 연정에 참여한 극단주의자들, 시온주의자 아닙니까? 그 2명에 포획돼 가지고 하마스 괴멸을 끝까지 극한으로 밀어붙이는 건데, 그 한 줌도 안 되는 2명의 장관이 있는 그 이스라엘 극우 정당이 이스라엘 전체를 지배하는 거죠. 극단적 소수가 상식적이고 평범한 다수를 지배하는 이 체제가 출현하는 자, 거예요.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는 어렵습니까? 아까 얘기한 세 가지 기준이 무너지면 어렵다는 거예요. 예. 말씀하신 그 선거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다, 폭력을 동원한다, 그리고 극단주의자와 손을 잡는다. 이번에 예. 미국 선거에서 트럼프가 지잖아요. 예. 제가 듣기로는 교포들은 제일 걱정하는 게 무장 시위예요. 그걸 제일 두려워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총선 이번에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다. 예. 그 무수한 발언을 제가 들었습니다. 예. 5% 참패가 어떻게 패배냐? 예. 참패냐? 무수히 들었죠. 그다음에 폭력을 동원한다. 2단계까지는 안 갔지만은 언론은 이미 동원한 거야. 예. 그래가지고 언론에 대한 방심이라든가 또 정치적 경쟁자에 대한 사법 리스크 강요라든가 이것도 폭력입니다. 폭력이 옹호되고 있고, 세 번째는 극단주의자에 대해 못 본 채 한다. 예. 그거 유튜버. 그게 미국의 음모론자 네트워크에 지금 그 맹아가 한국에서 출연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전 세계 전형적인 순서라는 거예요. 네. 이게 있고 나서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체제가 출현한다는 거죠. 자, 그런 상황이 대한민국에도 펼쳐지고 있다 또는 펼쳐질 수 있다. 여러분 좀 지켜보겠습니다. 숙련공님께서는 전쟁 가능성 매우 높다. 까칠몽님께서는 민주시민들만큼은 더 이상 언론 용산을 속지 맙시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오늘 김종대 의원이 우리한테 던진 메시지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극단의 소수가 지배하려고 정말로 몸부림을 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 선량한 다수의 민주시민이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우리한테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던지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자, 실시간으로 댓글 보내주신 5,600명의 애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김정대 의원 이렇게 고생하면서 좋은 정보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그리고 그것이 스픽스라는 유튜버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되는 이 과정이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라는 확신과 자신감을 또 던져주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김종대 레이더는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뜨거운 논쟁거리를 갖고 함께 분석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우리 방송 시청해 주시는 여러 동포 여러분들 항상 화이팅 하시고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손잡고 열심히 노력해 가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김정대 의원님
감사 한 번 더 네, 드리면서 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